안녕하세요. 증권시장부 신하연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전 세계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이란 전쟁이 이제 드디어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도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AB 자산운용 주식 부문 이재욱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에서 해외 주식 부분의 운용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입니다. 먼저 현재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 변수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제일 큰 동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전쟁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시장의 가장 큰 동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중동 지역의 분쟁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 전에 저희가 좀 경험을 했었던 이 AI와 관련된 이 혼란, 혹은 이게 어떤 분야에 좀 더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동인일 것 같습니다. 우선 중동 분쟁 요거를 안 네. 짚을 수가 없어서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네. 떠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막 석유 가격도 그렇고 되게 힘든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제 유가도 내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전쟁 여파가 한 달 넘게 이어졌는데 이게 금방 다 정리가 되지는 않겠죠. 이 이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뭔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해봤을 때 최근 50년 동안에 국제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분쟁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된 적이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이어진 경우도 많았고, 그거에 따른 뭔가 이 각 분쟁마다의 영향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단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소강 상태로 더 접어드는 시나리오. 그 두 번째는 네. 이게 더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각 시나리오마다의 결과물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뭔가 어떤 게 맞을 것인지 예측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요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두 가지가 시나리오가 공통적으로 저희가 가져다 줄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뭔가 공통적인 부분은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이 지정학적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하면 이게 빠르게 소강될 수도 있고 더 장기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일 것이다 뭐 저것일 것이다 예측해서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떤 시나리오든 조금 더 방어적으로 맞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좀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공통된 부분이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유가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당연히 이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이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커지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더 부추길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은 이 글로벌 GDP 경제의 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고, 또 미국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뭔가 여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장기화되지 않고 급격히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고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종전 협상이나 여러 가지 뭔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장기화보다는 여파가 낮을 수도 있지만은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헤드라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이 유가의 변동성이나 이 불확실성과 관련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유가의 변동성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네. 이런 불확실성 역시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연준이나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 정책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어떤 시나리오를 불구하고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금방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고 해도 그 여파가 계속 갈 것이고 맞습니다. 장기화된다면 더더욱 맞습니다. 국제 유가든 이런 영향들이 길어질 건데 그러면 아마 구체적인 전략은 이따가 다시 여쭤보기는 할 거지만요. 간단하게 힌트를 주신다고 하면 그럼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포트폴리오의 우량성을 좀 중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네. 우량성 팩터나 이런 스타일이 최근 한 18개월 동안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다른 팩터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제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나 혹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이 우량성 팩터가 좀 더 잘 작동을 할 것을 예상해서 투자자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내에 이 우량성 부분을 중시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나 이 포트폴리오를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서도 이 소수 기술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한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든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좀 불확실성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좀 더 과거보다는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역별 분산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이나 이렇게 불장에서는 뭔가 이 위험보다는 성과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관리를 좀 중시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뭔가 투자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한 종목을 위주로 접근하되 분산 투자가 맞습니다. 필요하고요. 또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장인 거네요. 어떻게 굉장히 좀 보면.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좀 계란을 나눠 담아야 된다. 이런 격언이 이런 상황에서도 통하는가 봅니다. 네. 국내외 주식 시장만을 놓고 보면 변동성이 크다고 사실 주식 시장 수익률이 무조건 낮아진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식 시장은 이렇게 전망하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AB는 특히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이 이제 앞으로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는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시장의 펀더멘털에 좌우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나 아니면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한 부분들 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시장이든 간에 이 펀더멘털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면서 약간 미국 시장이 다른 데보다 비싸져 있지 않나 이런 조금 우려도 있었고 네.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기술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시장의 이 주요 기업들의 네. 이 실적 전망이 오히려 연초 대비 현재 그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연초, 특히 1분기 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네. 그동안 저희가 좀 우려했던 비싸진 밸류에이션 부분 역시 그렇다고 이 미국 시장이 저렴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완화가 됐지 않았나. 아하.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 외 시장을 보면은 그 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한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해서 현재
이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이익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 초에 성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진국이나 미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시장이 많다. 음. 그런 펀더멘털 측면을 봤을 때 미국 외에도 시장에서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특정 테마나 이런 데 집중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분산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뭐 미국 시장에서의 분산, 한국 시장에서의 분산 요거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과 한국과 뭐 그 외의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분산도 다 포함이 되는 맞습니다. 내용이네요. 그러면 미국이 아직도 막 싸다, 밸류에이션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초 조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돼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다고 보실까요? 사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잘 알고 계시지만 뭐 작년 이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좀 눌려있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기업이 실제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 미국이나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 AB 자산운용과 같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한국 시장이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특정 테마나 섹터에 굉장히 좀 치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네. 그러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그 주도하는 업종이나 이런 산업이 많이 다각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국 밸류업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밸류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한국보다 좀 더 이러한 부분을 일찍 반영해서 시작한 일본 케이스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 외국인들의 투자 관점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투자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궁금했던 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밸류업 프로그램도 작년부터 계속 성과를 내고 있고 그거랑 또 별개로 뭐 어디 일환일 수도 있지만요. 그 정부에서도 되게 목소리를 세게 내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상법 네네. 개정도 그렇고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상장 폐지 기준 조금 높여서 부실기업 퇴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정부가 되게 지속적으로 세게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희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네. 아시아 지역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한국 혹은 이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작년이나 올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좀 선별적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도 그렇고 이 한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식 시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이 액티브한 선별적인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해진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요인들 말고 좀 하반기에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은 리스크로 챙겨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액티브 주식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수년 동안 집중 현상이 굉장히 과도해질 때는 사실 이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그런 그 패시브 전략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재 지금 이런 집중 현상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지역에서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 없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이유가 있고 완화가 되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네. 생각할 때 가장 큰 그 동의는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과거로 넘어가서 그 미국 시장에서 왜 지금까지 네. 최근 수년 동안 이 집중도가 높아졌나를 보면은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M7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다른 나머지 기업들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좀 말이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이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M7이나 기술 기업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비슷해지는 이 이익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조금 더 뭔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네. 이럴 때 저희가 봤을 때 그 분산을 할 때 이 특정 종목을 선별하는 데 굉장히 좀 그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리스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앞으로 뭔가 이런 불확실성인 환경에서 잘 지속 가능한 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결국에는 어렵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했을 때는 네. 앞서 말씀드린 우량성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분산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우량성이 이제 중시된다라고 했을 때 흔히 시장에 있는 우량성 지수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담는 것보다는 그 네. 우량성 지수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 게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우량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접근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중에서도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요거는 한국 시장에 대입해도 되게 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문제인데요. M7도 그렇지만 한국도 사실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굉장히 편중돼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지수가 그 덕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요게 앞으로도 계속 갈 건가? 요게 되게 궁금한 포인트 중에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요거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결국에는 이 주식 투자라는 개념이 결국에 이제 현재 이 기업이 뭔가 그 발생시키는 이익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미래를 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특정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성장을 할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통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우량성을 갖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우량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많이 듣는 단어이지만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량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고 우량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전쟁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올해 같은 경우 이 AI와 관련된 기술 혼란 부분이 있었고 네.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우량성 지수, 이 저희 이제 글로벌 대표되는 우량성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런 그 AI와 관련된 혹은 기술과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면서 네. 굉장히 우량한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막대한 수익성을 창출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우량성 지표에는 들어있지만 네. 앞으로도 우량한 기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이 AI에 대한 혼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면은 네.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지출이라는 걸 많이 늘리면서 이 현금 흐름이 좀 더 안 좋아지거나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현재는 이런 우량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네. 시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어렵네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KPX 투자를 해야만 얘네가 앞으로도 이쪽에서 성장 가능하구나라는 시장의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KPX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지속적인 수익성이랑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시장인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를 들자면 AI에 대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가 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네. 이 투자를 하는 기업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승자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이제 시기를 보면은 뭐 IT 버블 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혁신이 급격하게 나타났을 때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폰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 그런 테마를 주도했던 기업들 중에 현재까지 이런 상위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들이 사실 네.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조금 그런 테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AI 테마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테마에 네. 그냥 그 투자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AI 가끔 연초에도 그랬지만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또 확 투자 심리가 꺾이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AI 버블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 생각했을 때 현재 지금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끔씩 우려를 하고 있는 AI 버블은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AI 버블과 과거의 IT 버블을 저희가 자주 비교를 하는데요. IT 버블 때는 그야말로 이제 그 관련 기업들 중에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네. 아니면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뭔가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태였는데 네. 현재 이 AI 관련 이 기술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특히나 이 M7과 같은 기업들을 보면은 네. 이미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고 그런 현금 흐름을 토대로 재투자를 하면서 이 AI 경쟁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버블 때랑은 좀 상황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7도 그렇지만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반도체 쏠림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우량성 그리고 펀더멘탈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27년, 28년 계속 메모리 수요가 높아질 거고 수익이 계속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한국 시장의 경우에서는 반도체 쏠림이 조금 더 지속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클리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그런 그 산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반도체 업종이나 이 섹터 혹은 테마로 봤을 때는 이 그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네네. 그 기업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이제 산업이나 이 반도체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네. 그 안에서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재투자를 하고 그런 성장 동인에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잘 판별을 해서 투자를 유지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액티브 맞습니다. 투자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이게 패시브로 무조건 가는 지수 따라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되게 섬세하게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